아동기 행동장애, 자폐증과 정신분열증.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은 이제 서로 다른 장애로 간주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 다 지속적이면서도 폭넓은 사회, 정서, 인지 기능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신경생물학적인 이상과 관련이 있다. 발달이 지체되었거나 정상 궤적과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 과정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들 발달 장애를 기술하고 이해하고 치료하려는 노력 자체가 발달 정신병리의 흥미로운 한 분야를 구성할 정도이다. 1. 역사적 고찰, 자폐증과 정신분열증. 이 장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장애가 세상에 알려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들 장애를 둘러싼 많은 혼란과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장애는 성인 정신병과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장애가 심각해지면 비정상적인 현실 지각이 나타났다. 정신병은 크라펠린의 연구에 기초한 20세기 초반의 정신장애 분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블러울레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없는 소리를 듣는 등 현실감 결여 증세를 보이는 이 장애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연구자들은 일부 사례의 경우 이 장애가 아동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정신병과 기타 심각한 장애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발달해갔다. 연구자들은 어릴 때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을 나타낸 아동들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정신분열증과 유사하나 똑같지는 않은 증후군을 지적하였다. 이 아동들에 대해 다양한 진단병이 적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붕괴성 정신병이나 아동기 정신병 같은 것들이 있었다. 1930년경부터 몇 년 동안은 아동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안에 보다 많은 하위 범주들이 포함되었다. 1943년에 레오 캔너가 유아자폐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병은 발병 시기가 늦은 다른 장애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자폐증의 증상이 다른 병과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심각한 장애가 연령과 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들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많은 경우 발병 시기가 3세 이전이며 아동기의 유병률은 무척 낮지만 청소년기 때 다시 증가한다. 이러한 자료는 초기 발병하는 장애와 늦게 발병하는 장애의 증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조기 발병의 경우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이나 가족력, 기타 요인에 있어서 늦은 발병과는 구분된다는 주장이 일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혼란스러워 보이는가? 실제로 그러하였다. 불확실함과 논란이 계속되었다. 캐너가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정신분열증의 증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고 특성을 기술할 때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이 별개의 장애라는 개념은 아주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 두 장애는 이제 주요 진단 체계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해당한다. 자폐증은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며 조기에 발병하는 전반적 발달 장애로 간주된다. 정신분열증은 소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정신병적 질환으로 청소년기의 발생이 증가하며 성인 초기에 좀 더 많이 발생한다. 2. 자폐장애 1943년에 캔너가 자신이 진찰했던 11명의 심각한 장애 아동에 대해 기술한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며 그중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인정되었다. 캔너는 특히 중요한 증상으로서 의사소통 장애, 인지기능의 비정형성, 강박적인 행동, 반복적 행동, 그리고 상상놀이 결여 등을 들었다. 그는 이들의 근본적인 결함이 생애 초기부터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들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자족하는 조개 껍질 속에 갇힌 듯한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묘사한 것을 인용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와 관련한 이 같은 심한 장애에 대해 그는 자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음 글은 캐너 자신이 한 아동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폴은 말랐으나 균형 잡힌 체격을 갖춘 매력적인 아동으로 영리하고 활발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자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마음이 어딘가 멀리 가 있어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폴은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인 유대나 연결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체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였다. 다른 사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건 거칠게 말하건 차이가 없었다. 폴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마치 물건이거나 물건의 일부분인 것처럼 대하였다. 1. 분류와 진단. 캐너가 처음 기술한 대부분의 증상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으며 자폐증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 이래로 DSM에서는 자폐증을 전반적 발달 장애, PDD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면서 조기에 발병하고 발달 수준에 비해서 질적으로 크게 뒤떨어지는 심한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징 지었다. DSM-4와 ICD-10의 전반적 발달 장애 안에는 자폐증과 유사하여 오랫동안 자폐증과 구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구분도 어려운 몇 가지 장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다른 전반적 발달 장애도 언급하기는 하겠지만 주로 자폐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표 12-1에 제시된 것은 자폐 장애의 진단 특성들이다. 주요 증상은 자폐적 상호작용 결여, 의사소통 장애, 매우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과 관심 등인데 이 세 가지를 일컬어 3대 주요 증상이라고도 한다. 자폐 진단을 내리려면 이 가운데 6가지 혹은 그 이상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발병은 3세 이전에여야 한다. 표 12-1 DSM-4에 기술된 자폐증의 특성. 아래 1번부터 3번에 기술된 증상 가운데 6가지 혹은 그 이상이 나타나야 함.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비언어적 행동의 장애. 자기 나이에 맞는 또래관계 형성 실패. 관심이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능력 결여. 사회적, 정서적 상호성 결여. 2. 의사소통의 장애. 말하는 능력의 지체 혹은 결여.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 부족. 상동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이상한 언어 사용. 나이에 적합한 자발적인 가상놀이 또는 모방놀이 결여. 3. 제한적, 반복적, 판에 박힌 상동적 행동, 관심 또는 활동. 상동적이고 제한된 관심에 사로잡혀 있음, 기능성이 결여된 의식이나 의해 등에 대해 융통성이 없이 집착함, 판에 박힌 상동적 동작을 반복적으로 나타냄, 물체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함. 현재는 DSM-5가 나와 있음. 이 역학 연구 30여 년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무려 400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23건의 역학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자폐증은 매우 드문 장애이다. 유병률 중앙값이 만 명당 4, 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 자리 수까지 가는 높은 발생률이 보고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거나 이전에 비해 자폐증을 더 잘 찾아내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유병률의 증가는 자폐증에 대한 개념과 진단 기준이 더 광범위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폐증과 유사한 장애까지를 포함하면 유병률은 1000명당 1명꼴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자폐증과 그 밖의 전반적 발달장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가? 한 예로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폐증의 발생이 아동 10,000명당 16.8명이고 전반적 발달장애 발생률은 그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여아보다 남아가 자폐증을 더 많이 나타내서 그 비율이 남자 3명에서 5명당 여자 1명꼴인데 증상은 여아가 더 심각하다는 증거가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자폐증이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가 실제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 자폐증의 3가지 주요 장애. 자폐증에 대한 기술은 학령 전 및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두 집단에서도 구체적인 증상이나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폐증의 여러 증상들이 각각 개별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사실은 이들 증상이 서로 독립적이 아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그리고 특정 행동 특성 등은 복잡한 양상의 한 덩어리로 나타난다. 1. 사회적 상호작용. 영아 자폐증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문제는 매우 일찍부터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1세가 되기 이전에 어떤 아기들은 다른 아기들에 비해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으며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았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기가 좀 더 자라면 다른 사람을 눈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눈맞춤을 피하며 명한 시선이 관찰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인 표현을 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안아주어도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 12-1에서 4세의 자폐증 아동과 통제 집단 아동이 실험실에서 자신의 엄마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폐증 아동은 엄마를 바라보거나 미소 짓는 빈도가 적었으며 같은 물체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자폐증 아동의 이러한 행동 특성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기 쉬우므로 아기와 부모 간의 애착이 결여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폐증 아동도 정상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날 때 반응을 보이며 낯선 사람보다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 또 자폐증 아동도 안정, 불안정, 혼란, 애착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유대감은 가능하지만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다시 말해 사회적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모자라거나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들은 아동기 동안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의 사회적 결함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냉담함, 무관심, 사회적 상호성의 결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협동놀이를 하지 못하며 혼자 있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기도 한다. 고기는 자폐 청소년과 성인조차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거나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맺는데 문제를 보이는 등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 의사소통.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는 자폐증의 3대 증상 가운데 두 번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언어 이외에도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한다. 자폐증 아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일반 아동과 다르고 결함이 있다. 어떤 문제들은 자폐증 아동에게만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 표현과 같은 사회적, 정서적 자극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미소나 눈맞춤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이 적게 나타나거나 어딘가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주의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손으로 가리키거나 눈을 맞추는 등의 몸짓이 포함되는데 이는 아동과 돌보는 사람의 주의를 하나의 물체에 집중시킴으로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목적을 위한 간단한 동작은 가능해도 감정을 표현하는 좀 더 복잡한 동작은 청소년기가 되어도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거나 이리 오라거나 조용히 하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행동은 불가능하다. 남의 말을 알아듣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언어 이해는 특수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0%의 자폐증 아동이 말을 전혀 안 하거나 단어 혹은 아주 짧은 구절 정도의 말만 한다. 옹알이야 말할 때의 음색, 음률, 리듬이 비정상적이고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언어를 습득한다고 해도 매우 늦을 뿐만 아니라 종종 비정상적이다. 언어가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반향어나 대명사를 뒤바꿔서 잘못 쓰는 것도 흔히 관찰된다. 반향어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따라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행동이 자폐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상 발달 과정에서도 일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언어장애, 정신분열증, 문맹 등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자폐증에서 왜 반영어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명사 사용의 혼란 역시 정상 아동이나 다른 종류의 발달 장애에서보다는 자폐증 아동에게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 자폐증 아동은 다른 사람을 나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그, 그녀, 그 사람들 또는 너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우유를 마시고 싶을 때 그녀는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대명사 역전은 반향어에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른이 너는 공놀이를 해도 돼 라고 말했을 때 자폐아동은 이 문장을 그대로 따라 말한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같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견해나 관점을 가질 수 있다거나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때 다른 지칭어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폐증 아동이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언어를 사회적 도구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하면 언어의 대부분이 간단한 진술이나 부탁, 요청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자세한 말을 하거나 주제가 탈맥락적으로 옮겨 다니거나 심지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기능이 가능한 아동들도 있다. 이들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대화의 모델이 있거나 적절한 도움이 있을 경우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읽기가 가능한 아동도 있다. 평균 수준 이상으로 읽기를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정상 수준에 못 미친다. 3. 제한적,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 자폐증의 세 번째 주요 증상은 제한되어 있고 고집스럽고 강박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이라는 고 일컫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모들이 흔히 보고하는 판에 박힌 상동적 동작 가운데는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든다거나 팔 끝으로 걷는다거나 빙글빙글 돈다거나 팔, 손, 손가락을 흔들어 대는 것 등이 있다. 그보다 미묘한 형태로는 손을 문지르거나 코를 킁킁 거리는 것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상 아동이나 다른 행동 장애에서도 관찰되지만 자폐증 아동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정도도 더 심하다. 자폐증의 또 다른 특징은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동과 관심이다. 여기에는 주변 환경의 일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이 포함된다. 장난감이나 전화기, 숫자 등에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자폐증 아동은 물건을 모으기도 하는데 그 물건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듯이 보인다. 이들의 놀이 행동은 고정되어 있고 사회적 모방과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 자폐증 아동은 가상놀이를 하지 않으며 어떤 주제나 상징을 놀이에 사용하지도 않는다. 똑같은 행동을 끝없이 반복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물건들을 계속해서 줄지어 세우는 것이다. 이들의 취미 활동에 지나치게 심취하는가 하면 식사할 때나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지키는 자기 나름의 반복 습관이나 의례를 가지고 있다. 가구 배치나 계획된 일정을 바꾸는 것 같은 환경의 변화는 자폐 아동을 화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자폐증 이외의 아동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폐증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도 체계적인 연구가 별로 없다. 왜 그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추정은 자폐증 아동의 각성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복 행동을 통해 각성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자폐증 아동에게 강화 효과를 주는 감각 자극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동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